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자연세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경추연구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도 겸임 맡고 있고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제가 요즘에 진료를 보다 보면 한 60대, 70대 이후에 환자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가끔씩 이제 외래에 찾아오셔서 한 몇 달 전부터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잘 못 걷겠다. 내지는 걸음을 걷긴 한데 굉장히 중심이 안 잡혀서 자주 비틀거리고, 자주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그런 환자분들을 상대로 제가 실제로 수술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주변에 이런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병을 의심해야 되고, 어떻게 좀 치료법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기가 힘든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일반인들 차원에서 흔히 생각하는 원인이 당연히 중풍이라든지 뇌경색이겠죠. 뇌의 혈관이 어느 한 군데가 막혀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을 흔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60대 이후의 고령분들에서 갑자기 양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하셨고 운동도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걷지를 못하신다 이러면은 물론 그 뇌경색 원인을 찾는 게 가장 1차적인 원인 감별이겠지만, 그 뇌경색이 아닌 경우에 이제 계속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원인을 못 찾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제가 치료했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환자분 케이스를 준비했고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82세 남성분이셨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걷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한 달 전부터 걷기가 힘드셔서, 평소에는 굉장히 공원 산책 5바퀴 이상 하시던 굉장히 정정한 어르신이셨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주변에 대학병원을 가서, 일반적인 생각대로 이제 머리, 뇌에 관련된 MRI라든지 CT 검사를 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다행히 머리나 뇌, 신경, 혈관이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을 받고 이제 응급실에서 귀가를 하셨고요. 그게 이제 한 달 전인데,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계속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려서 아예 걷지를 못 하시게 되셨고, 아예 집안 화장실도 제대로 거동을 못 하시는 지경에 이르자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검사를 해도 결국엔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이제 이게 한 달이나 지속이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이고 나아지는 양상이 아니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겁을 먹으셔서 이제 여러 척추 전문 병원들을 돌다 오셨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께서 오셨던 주 증상은 이제 한 달 전부터 걷기가 힘드셨고, 어느 정도 걸으려고 하다가도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려서 자꾸 넘어지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양 팔도 힘이 없어지고, 젓가락질 못하고 자꾸 컵을 떨어뜨려서 자주 깬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병원에서는 머리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중풍 가능성은 지금 검사 소견상으로는 없어 보이니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렸고, 이게 한 달간 지나도 호전이 없고 어르신께서 다리에 힘은 점점 더 빠지고 혼자서 아예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겪게 되시다 보니 이제 답답한 마음에 주변 척추 전문 병원 한 3군데를 달렸다가 저한테 오셨거든요. 이제 그 3군데 병원에서는 다 똑같은 말이 허리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게 양다리에 힘이 없는 것이니 이제 허리를 수술을 이제 좀 큰 수술, 유압 수술이라고 해서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을 권유를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도 이제 워낙 고령이시고 이제 쉽사리 또 수술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상태로 결정을 쉽사리 못 하신 다음에 저한테까지 오셨었어요. 저한테 이제 MRI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찍고 오신 걸 들고 오셔서 제가 봐드렸는데, MRI상 소견이 이랬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왼쪽이 이제 정상 MRI, 환자가 아닌 정상인 MRI, 허리 MRI 소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정상 디스크가 있고, 뒤에는 이제 이렇게 하얀 이렇게 마치
하수구 파이프 내려가듯이 이렇게 물길이 내려가는 이런 신경관 넓은 통로가 보이시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저한테 찾아오신 그 82세 어르신 허리가 이랬어요. MRI 찾아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찍은 MRI상 뭐 지금 보시면 신경관 통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네 군데 정도 이상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허리 협착증 때문에 아마 다리 마비가 오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을 만나서 직접 진찰을 해본 결과 이게 보통은 이제 환자분께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은 어르신 허리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시군요. 하지만 지금 어르신이 걷지를 못하고 다리에 완전히 힘이 없는 원인은 제가 봐서는 허리에서 오는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머리에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미 검사를 하셨고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오셨으니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원인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은 목입니다. 목을 검사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어르신과 이제 또 보호자분들 따님과 사위분이 갑자기 저한테 왜 갑자기 목을 또 검사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양쪽 다리에 마비 증세,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걷지를 못하고 자꾸 중심을 잃고 휘틀거리는 이런 증세는 이게 허리에서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에서는 주로 말초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론 마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허리에서 이렇게 양 다리가 동시에 힘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는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추에 있는 중추신경이 뭔가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눌리거나 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설명했던 내용이 우리가 경추의 원인에 의해서도 마비가 올 수 있고 물론 요추에 의해서도 드물게 마비가 올 수 있지만 경추에 의한 마비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은 이제 60대,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보통 양쪽 다리 하지가 모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는 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 심한 분들은 양쪽 팔에도 힘이 빠지는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통증은 우리가 목이라고 해서 몸 전체로 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경추에 의해서 마비 환자분들은 대다수로 목, 등, 허리 모두가 다 아프신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팔다리에 국한되지 않고요. 또 뇌경색과의 감별점은 뇌에 중풍이 올 때는 보통 편마비로 옵니다. 한쪽 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경추에 의한 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특징이 양쪽 팔이 같이 힘이 빠진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제 허리에 뭔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게 왔을 때 마비가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굉장히 흔해요.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해서 엉치가 아프다든지 한쪽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런 마비는 그런 통증은 굉장히 흔하지만 요추에 뭔가 원인에 의해서 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마비가 오더라도 마비 부위가 양쪽 다리 전체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아니고 보통 한쪽 다리 내지는 한쪽 발목이라든지 한쪽 무릎에 힘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소적으로 마비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은 이제 엉치나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땡긴 증상을 보통 주로 호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오신 어르신을 상대로 일단 목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이제 정상 엑스레이랑 지금 실제로 82세 어르신 엑스레이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상은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요, 경추 엑스레이죠. 이거는 목의 엑스레이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노란 선을 두 개를 꺼놨는데 이 노란 선 안에 지나가는 요 통로 구간이 실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 통로 구간입니다. 이 정상은 보시면은 굉장히 노란색 간격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양상으로 내려가죠.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던 82세 어르신 엑스레이 찍어보니 이런 식으로 저 윗부분 구간이 굉장히 좀 좁아진 양상으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레이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의심하는 경추에 의한 마비 원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바로 MRI를 시행을 했습니다. MRI 시행했더니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시기 쉽게 정상 MRI랑
실제 그 82세 어르신 MRI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흔들렸죠. 보면 MRI가 되게 흐릿하죠. 이게 어르신이 이제 너무 통증도 심하고 막 아프니까 제대로 똑바로 MRI 촬영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2번, 3번에 걸쳐서 찍으셨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정상 MRI에서는, 목 MRI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란 통로 안에 신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고 굉장히 시원하게 뻥 뚫린 양상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실제 찾아오셨던 82세 어르신 MRI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신경이 내려간 통로가 뭔가 새까만 이런 뭔가 얼룩 같은 이런 것들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신경 지나간 통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압착하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MRI를 보고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MRI에서 제가 지난 시간 제 비욘드 유튜브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MRI 보면 단면도라고 있거든요. 이 척추 MRI를 이제 목을 이렇게 단면을 보는 그림이 있는데, 이 XRB라고 해서 이 단면도를 봤더니 정상은 이렇게 주변 신경이 하얗게 뻥 뚫려 있는 공간 안에 이렇게 중추신경이, 척수신경 기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경 공간에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그 공간이 이렇게 새까만 이런 그 인대나 디스크 찌꺼기들로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고, 신경은 굉장히 찌그러진 이렇게 꽉 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이게 마비가 오신 원인이 이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자분의 진단명은 그래서 이제 퇴행성 경추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80년의 세월을 살아오신 과정에서 경추의 여러 마디, 3마디 이상의 디스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그 뒤편으로는 이제 인대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신경을 압착하게 돼서, 압착하다 보니까 신경이 제대로 이런 식으로 신경의 주변 공간이 없다 보니 이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서서히 말라 죽어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추 척수증이라는 병의 환자분에 해당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제 경추 후궁 성형 수술이라는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경추의 전방 수술 방법, 흔히 말하는 전방 유압 수술, 그리고 전방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이렇게 2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전방 유압술이나 전방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다수가 비교적 50대 아니면 60대 이전 분들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비교적 젊으시고, 보통 침범되는 이 문제되는 경추의 범위가 1마디 내지는 한 2마디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추 전방으로 이제 유압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까 MRI 보셨다시피 3마디 이상 경추 사실 전체 신경관 전체가 압착이 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사실은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의 디스크를 다 긁어내는 그런 전방 수술은 사실은 뭐 별로 효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수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추 후궁 성형 수술이라는 수술을 계획했고요. 그럼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 통로 안에 신경이 이렇게 압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수술 방법은 이 뒤에 경추 뒤편에 뼈가 덮고 있는데, 마치 기왓장처럼 덮고 있는데, 이 뼈를 우리가 후궁뼈라고 합니다. 이 후궁뼈를 한쪽은 반 정도만 갈아내고 한쪽은 잘라내서 이렇게 마치 여다지문의 뚜껑을 열듯이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신경이 이제 숨통이 트이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위에 후궁뼈가 다시 닫힐 수가 있겠죠. 그 닫히는 걸 마치 여다지문이 우리가 열어놓고 다시 닫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버팀목 같은 걸 하나 괴놓듯이, 이 후궁 성형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얇은 티타늄 합금으로 된 이 플레이트를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쇠처럼 이렇게 걸어서 다시 후궁이 다시 모양이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버텨주는 이 역할을 하는 이 금속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굉장히 천장이 낮은 집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천장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똑바로 그 집안 안에서 편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뚜껑을
한쪽을 경첩 부위로 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쭉 지붕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위에 이만한 넓은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층고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게 돼서 이렇게 신경이 마치 풀어지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소위 말해 후방 감압 수술의 일종인 수술입니다. 다시 뚜껑이 닫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닫히지 말도록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에는 버팀목 같은 플레이트를 대는 그런 개념의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 수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이 환자분은 이미 마비가 진행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으셨던 분이고, 사실은 모시고 올 때부터 벌써 따님이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걸으세요 하니까 그냥 집안에서도 집 거실에서 화장실까지도 거의 못 가신다고, 한 3발자국만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뿔썩 주저앉으시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혼자서 일어서시도 못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셨던 분이라서 저도 사실 워낙 고령이고 마취 위험성도 있어서 수술 꺼려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분들은 회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고 바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회복이 잘 되거든요, 수술을 하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신경 공간이 완전히 압착됐던 부분이 수술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넓어진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후궁뼈에 마치 뚜껑을 따듯이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수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3분절을 하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아까 MRI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신경 공간이 하나, 둘, 요 3군데 압착 소견을 굉장히 심하게 보였고요. 가운데가 가장 심했고, 그래서 후궁 성형술을 통해서 이 신경 공간을 완전히 이렇게 넓혀준, 이거를 저는 환자분들께 수술 과정을 설명드릴 때 본인의 신경 통로가 마치 시골 오솔길 같다고 표현을 드리고요. 이 오솔길을 마치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공사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요. 보통 수술 시간은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이런 후궁 성형술 한 3마디 정도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별로 오래 안 걸리죠. 수술도 사실 위험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사실 목 뒤로 하는 수술은 그 피부 밑에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 뼈가 있고 중요한 목 앞쪽처럼 식도나 기도 같은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의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갖고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진행되고요. 수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술 전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변한 걸 보실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그 걸쇠라고 표현했던 그 얇은 작은 그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금속판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붕 여는 그 과정을 3군데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런 식으로. 목을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철판으로. 이게 사실 철판이 엑스레이상으로 굉장히 커 보여서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막 12mm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 나사도 결국 기껏 해봐야 5mm, 6mm 이 정도 되는 나사고요. 그래서 이 금속 그 고정물은 사실은 목을 완전히 고정하는 목적으로 쓴다기보다 그 뚜껑이 열린 그 후궁뼈가 다시 닫히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평생 수술하고 나서 갖고 가시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장점은 그래서 목의 움직임에도 수술하고 나서 전혀 제한이 없고요. 말 그대로 신경 통로만 확장시켜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 수술하고 첫날 바로 등과 어깨 아프고 팔 저리던 것도 사라지셨고요. 바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날 일어서셨어요. 일어서는 것까지는 가능하셨는데, 한 이틀 정도는 좀 고생하시다가, 한 3일째부터는 그 저희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치료사분 손잡고 병동 한 반바퀴 정도 이제 부축을 받아서 보행을 하신 게 가능해지셨고요. 이제 병실 안에서 보행기 잡고 바로 화장실로 거동이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째 바로 퇴원 결정을 하셨고, 일주일째에는 거의 이제 거동이 거의 정상화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부축을 받고 거의 병동 2바퀴 편하게 걸으실 정도가 됐고, 혼자서는 이제 보행기 짚고 걸으실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도 이제 병원에서 식사도 입에 안 맞고 이래서 집에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퇴원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외래 진료로 오셨는데,
이제 지팡이 혼자서 짚고 서서 외래로 오셨어요. 집 근처 재활병원에서 통원으로 이제 근력 재활 치료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환자분 본인 스스로 수술 전에 비해 양쪽 다리 힘이 한 80% 이상 돌아온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냥 간단한 1시간 반짜리 수술로 이 환자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구할 수가 있는 수술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도 사실 환자분이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경우가.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거의 매달 한 3-4건 이상 제가 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3-4건 이 수술을 한다는 거는 전국적으로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는 이런 뭐 집안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는데 뭐 자기는 의식은 멀쩡하고 대화도 잘 된다, 머리에 이상은 전혀 없는데 뭐 양쪽 다리에 힘만 빠지고 팔에 힘이 없다 이러면은 바로 이 병을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서 제때 진단을 받고 제때 수술만 받는다면은 사실 회복도 잘 되시고 정말 그 비극적인 마비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은 아예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그냥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셨게 됐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비로 가시게 됐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도 가장 수술하고 보람을 느끼는 이 환자군이 이런 분들입니다. 실제 양 다리에 마비가 오셨다가 수술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회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진짜 환자의 약간 인생을 구했다는 그런 좋은 기분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이 있으면은 주변에 보이면 항상 그 목을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 이런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조금 비교적 젊은 분이셨습니다. 62세 남성분이셨고요. 환자분께 이제 처음에 저한테 진료로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5년 전부터 허리가 굉장히 아팠고 우측 다리가 땡겼다. 그리고 3년 전부터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양쪽 날개 축지도 결리고, 그리고 3달 전부터는 내가 걸을 때 자꾸 몸의 중심이 안 잡혀서 자꾸 넘어져서 여기 손도 막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양쪽 다리가 힘이 빠져서 걷기가 힘들다. 오히려 목보다 다리가 더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통증도 허리 쪽 통증이 훨씬 심하다. 목이랑 등도 아프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목과 허리를 매일 뒤로 젖히는 운동을 매일 하셨대요. 어떤 유튜브를 보시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목과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셨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직업 하시는 일은 이제 화물 트럭을 이제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정상적인 화물 트럭 운전이 어려워지셔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뭐 5년 전까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이제 3년 전에 좀 심해져가지고 척추 전문병원 가서 허리를 또 MRI를 찍어보셨대요. 찍어보고 이제 허리 협착증이랑 원인 설명을 듣고 이제 풍선 신경 성형수 시술이라는 시술을 권유를 받고 시술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시술을 해도 뭐 한 일주일 정도 호전되는 듯 하다가 전혀 호전 양상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기 한 달 전부터는 아예 다리 양쪽에 힘이 빠지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신경외과까지 방문을 하셨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허리 내시경 수술로 인해서 그 협착증을 해결하자 이렇게 수술 권유를 받으시고 오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결국에는 허리 MRI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이유가 이제 대학병원에 수술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분의 소개로 오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정상 허리를 보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신경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환자분 허리 협착증 보니까 이렇게 신경 내려가는 통로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뭐 이런 데 보면 좁아져 있죠. 여기도 약간 좁아져 있고 뭐 한 4군데 정도 좁아져 있는데 사실 위에 한 3군데는 거의 협착증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여기 이제 4번 뼈랑 5번 뼈 사이에 여기 협착증이 좀 있다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저는 이 MRI를 보자마자 아, 이 환자의 원인이 허리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전혀 심하지가 않고 이게 근데 환자분이 지금 호소하시는 게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지만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경우라면은 이거는 머리나 등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나 목 그리고 등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자분 목 엑스레이를 찍어 봤고요. 마찬가지로 정상과 비교했을 때 이 환자는 좀 아까랑 좀 다른 모습을 혹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뼈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뭐 그 앞에 이렇게 보면 뼈도 막 이렇게 막 덩어리들이 막 군데군데 자라 있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이 신경, 아까 요 통로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관이 넓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신경관 지나가는 통로에 이렇게 하얗게 뭐 덩어리 같은 뼈가 자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 이렇게 마치 파도 물결 같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뼈가 자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제가 바로 MRI를 찍었죠. MRI 찍었는데, 정상과는 다르게 환자분 MRI는 이런 식으로, 여기 경추가 요게 이렇게 탑처럼 솟아있는 요 뼈가 경추 2번 뼈거든요. 그 밑에 요게 3번 뼈고, 2번, 3번 사이 이렇게 뭔가 언덕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시커먼 덩어리가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 공간을 지금 보실 때 어떠신가요? 보통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신경도 보면은, 여기 정상은 보면 신경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멀쩡하게 내려가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내려가다가 완전히 여기에 짤록해진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요 부분이 안 좋다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단면도를 보여드리면은, 정상 단면도는 이렇게 널찍한 하얀 공간 안에 신경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신경 통로 안에 앞에서 튀어나온 이 까만 덩어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마치 뒤에도 이렇게 까만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고, 앞뒤로 뭔가 신경을 압착하는 듯한 양상이 보이시나요? 이런 진단을 받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병을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CT 검사도 시행을 했고요. CT 검사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그 물결 모양으로 보였던 하얀 덩어리가, 이게 우리가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는 건 뼈거든요. 예. 정상 경추 뼈보다 뭔가 더 자란 뼈가 이렇게 덩어리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보면 하얀 분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 덩어리가 신경이 정상적으로 지나간 통로를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단면도에서는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진단명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되게 말이 처음에 들으면 어려우시죠? 근데 후종인대라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척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와 디스크,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올바른 배열을 이루도록 뭔가 밧줄 같은 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잡아주는 인대가, 앞으로도 인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 뒤편으로도 인대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걸 이제 전종인대, 후종인대 이렇게 앞에 있는 인대, 뒤에 있는 인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종축으로 내려간다 해서 후종인대가 되겠고요. 그 인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되게 고무줄 같은 질긴 근막 조직 같은 거죠. 근데 그 동양인에서,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동양인에서 이 인대 일부가 나이가 들면서 인대로 남아있지 않고 뼈로 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신 유전인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동양인에 가장 흔하고요. 서양인들은 의외로 이 병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관련된 논문들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블리시되고 있고요. 이 후종인대 골화증은 말 그대로 그래서 인대가 인대로 남아있지 않고 뼈로 변한 뒤에 그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대가 뼈로 변하거나 뭐 두꺼워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게 형성한 덩어리가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그만큼 차지하고 신경을 압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마찬가지로 경추 척수병증이 오신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후궁 성형수술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이분은 수술을 어떻게 했냐? 경추 목에다가 뼈에 실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유압수술을 결정을 했고요. 그 밑에도 조금 눌려 보여서 그 부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없기에 그 부분만 성형수술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수술 방법을 진행했고요. 수술 전에 단면도가 이랬었는데,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공간이 확 넓어지고 이게 신경이 좀 펴진 양상이 보이시나요? 뭐 물론 뼈는 앞에 이렇게 시커먼 덩어리는 그대로 있죠.
옆에서 본 MRI 그림상으로도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요 세 군데 정도 눌려있던 신경 공간이 이렇게 뒤로 빵 하고 마치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뚫어진 양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앞에 보면 하얀 줄이 보이시죠? 이 하얀 줄은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께 빈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형성하고 있는 요 공간입니다. 그럼 뇌척수액에는 이 척수 신경 기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눌려 있다가 마치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듯이 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가 여기 수술하고 나시면 물이 이렇게 쭉 원활하게 흘러내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덩어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르는 현상은 조금은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압착에 비하면 훨씬 비교도 안 되게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하얀 이 뼈는 그대로 있지만 뒤에 보면은 뼈를 이제 세 군데 뼈를 절제해낸 겁니다. 아까 보면 후궁뼈를 이거는 약간 뚜껑을 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뜯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세 군데 분절의 후궁을 완전히 뼈를 드러내고, 그 뼈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지 않고 곱게 갈아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게 됩니다. 양쪽에 심어 놓는 이제 후방 유압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후방 유압 수술은 이제 뼈를 다 드러내면은 뒤에 후궁뼈가 잡아주는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뼈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경추뼈가 불안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를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한 레벨당 2개씩 이렇게 세 군데 세 분절에다가 이제 그 디스크 마디라면 2분절이 되겠죠. 경추 2번, 3번 사이를 나사 4개로 고정시키고 3번, 4번 사이도 나사 4개로 고정시키는 요 유압수를 시행했고요.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후종인대 고라증이 없기 때문에 후궁 성형술로 신경관 통로만 넓혀주는 그 뚜껑 여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등과 양쪽 어깨 통증 사라지고 수술한 다음날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목을 수술했는데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되게 신기하시죠. 근데 이게 별로 신기할 게 없는 게요. 결국에는 우리의 허리의 신경도요. 결국 출발 지점은 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우리가 cervical origin back pai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목에서 기인한 허리 통증이 생각보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많거든요. 실제로 허리 협착증이 별로 안 심한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등이나 목에서 내려오는 허리 통증이 아닐지를 그래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허리 수술 하지도 않았고 목만 수술했는데 우측 다리 전체가 땡기던 증상도 다 사라지셨대요. 바로 수술 이틀째 날에 다리에 힘이 바로 돌아오셔서 보행기 잡고 혼자 걷기가 가능하셨고요. 아직은 뭐 보행기 없어서 불안하다는 말씀은 하셨고, 한 4일째 되니까 이제 본인이 아예 보행기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병동 산책하시고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퇴원 진행시켜드렸고 2주 뒤에 실밥 뽑고 한 달 뒤에 외래로 오셨는데 보행기 없이 외래로 오셨습니다. 환자분도 잘 걷는다고 하셨고 양다리 힘도 다 돌아오셨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왜 다르게 수술을 했냐면요. 왜 굳이 이렇게 무섭게 쇠를 박아놓는 고정 수술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이 후종인대 고라증 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CT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후종인대 요 고라의 특징은요. 이제 뒤에 감압이라고 해서 이 뼈를 뜯어내가지고 공간을 뻥 넓혀주면요. 이 희한한 게 이 뼈가 더 자랍니다. 후종인대 고라가 더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진행과 관련된 요소가 움직임이 남아있으면 더 빨리 자랍니다. 뼈가. 오히려 움직임을 없애줘야 이 뼈가 자라는 걸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도 후궁 아까 뚜껑 여는 후궁 성형술만 해도 사실은 좋아져요. 증상은 바로 좋아지시는데 문제는 이 환자분이 62세시거든요. 앞으로 경제활동 할 나이도 많으시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수술을 다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뼈가 자라게 냅두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은 뭐 불과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이 뼈가 더 자라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방법이 앞으로 들어가서 저 뼈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그 사태를 사실은 너무 싫어합니다. 어떤 의사가 그 사태를 좋아하겠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정 수술을 함으로써 이 뼈가 더 이상 자라는 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고정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 특징은 해당 그 수술 부위 분절에 움직임이 남아 있으면은 그 고라증이 계속 자라면서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고정시키고 완전히 뼈를 유압시켜야 이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 수술합니다. 그럼 후종인대 고라증 자체 튀어나온 걸 직접 제거하지 못하나요? 이렇게 환자분님께서 실제로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직접 빼내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일단은 경추는 뒤에서 앞에 있는 디스크나 고라증을 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허리는 당연히 뒤에서 들어가서 디스크 뽑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경추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하려고 빼내려고 이제 신경을 옆으로 제끼는 순간 바로 전신마비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경추에서는 뒤에서 디스크나 뼈를 빼내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그래서 직접 제거하려면 결국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 앞쪽을 째는 전방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게 되는데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2번, 3번에 고라증이 굉장히 심하셨죠. 이 2번, 3번은 사실은 앞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부위라고 가깝게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앞에는 식도 손상의 위험성이 너무 커요. 앞에 우리가 그 2번, 3번, 4번 상부경추 같은 경우에는 식도가 굉장히 얇거든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유압술이나 인공디스크 하는 4, 5, 6, 7번 그 부분은 보통은 되게 수술이 쉬워요. 굉장히 식도 손상 위험성도 거의 없고요. 근데 상부경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턱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는. 3, 4번까지는 고민해 볼 수가 있겠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턱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분들은 실제로 좀 서울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입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합병증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수술로는 잘 안 하고요. 하부 경추에서는 물론 후종인대 고라증을 직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부 경추 우리가 4, 5, 6번, 4, 5번, 5, 6번, 6, 7번 같은 경우에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을 때는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렇게 쇠를 박냐 그렇지 않고요. 요즘에 최신 수술 기법 중에 하나인 이제 슬라이딩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아산병원의 우리 정형외과 굉장히 경추연구학회 회장까지 지내셨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께서 실제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수술 방법이고요. 벌써 개발한 지가 6년이 넘으셨어요. 6년이 넘으셨는데 이 최신 수술 기법을 통해서 이 후종인대 고라증을 직접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 가능해졌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증이 이렇게 뒤에 차지하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멀쩡한 뼈까지 다 갈아냈어요. 갈아내고 그 뒤에 있는 후종인대 고라 덩어리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러면 그만큼 엄청난 빈 공간이 생기는 거를 마치 철조망 같은 케이지에 뼈를 다 다져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술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추체 제거술이라고 수술을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합병증률이 높고 결과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뼈에 거의 한두 군데 전체를 다 드러내서 없애고 그걸 뼈를 다시 다져서 탑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합병증률도 높고 수술 출혈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수술이라고 의사들도 굉장히 꺼려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신 고안해신 방법이 이제 슬라이딩 절골술은 실제로 앞에 있는 정산뼈를 제거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앞으로 뼈를 끌어당겨 오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이 수술 논문을 읽어보고 저도 이제 이 수술을 따라서 이 교수님 방식대로 시행한 지가 꽤 됐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5, 6, 7번 굉장히 후종인대 고라증이 되게 심하시죠.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종인대 고라증 굉장히 심하신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절골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빼내가지고 신경 공간을 앞에서 확보하는 그 수술 과정도 이제 요즘에는 개발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미국 학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훌륭한 수술 방법이다 해서 극찬을 받아가지고 학회에서도 진짜 베스트 논문상까지 받았던 수술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도 생각보다 근데 수술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경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면은 몇 번 해보면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많이 수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수술 방법까지는 이제 일반인들께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 중에 키포인트는 이제 주변에 뭐 중년이나 고령,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양쪽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진다. 나는 근데 뭐 중풍같이 막 말이 어눌해지거나 정신이 막 흐릿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머리는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한데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 자꾸 넘어진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본인이 이런 증상에 해당되신다면은 바로 경추 척수증을 의심하시라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일반인들은 먼저 중풍부터 생각하신다 그랬죠. 이건 사실 맞는 접근법이에요. 무조건 머리에 뇌 이상부터 먼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감별점은 우리가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잘 안 되세요. 막 거의 대화가 혀도 한쪽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편마비세요. 이제 한쪽 팔다리만 힘이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제대로 말씀도 안 되시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식도 약간 흐릿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별점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경추 척수증 환자 같은 경우는 대화도 가능하고 의식도 멀쩡하신 반면에 대부분 양쪽 하지가 같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별 포인트를 잡아서 본인이 이제 나는 의식이 멀쩡한데 양쪽 다리가 힘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바로 검사를 해보셔서 빨리 제때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제 강의가 좀 듣기 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좋은 강의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